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헌법 11주차가 왔는데 제가 10주차 헌법을 아직 다 못했죠. 네, 저번 주에 권력 분립의 원리, 통치 구조의 기본 원리와 정부 형태 중에 세 번째로 이제 권력 분립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못나 보네요. 자, 저희가 여기까지 했죠. 네, 소극성, 인간에 대한 회의성. 네, 여기까지 했네요. 네. 권력 분립주의를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권력 분립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가장 먼저 그런 거죠. 네. 권력 분립주의. 왜 권력이 분립될 수밖에 없었나. 네. 그래서, 권력에 대한 속성은 무엇인가? 네. 권력에 대한 속성은, 자, 한마디로, 이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어떤 인간이라고 하면 정말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라는 이 권력의 뭐죠? 속성. 네. 인간이라고 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본인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다. 이게 뭐 작든지 크든지 이런 이제 권력에 대한 회의성 때문에 어떤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어떤 게 생겼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절대왕조 국가에서 이제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권력, 그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이제 군주가 이제 입법행정사법을 다 틀어주고 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군주가 이 입법행정사법, 즉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와 그다음에 재산을 억압하더라. 네, 그래서 이 권력을 반드시 분립을 시켜야겠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 권력 분립주의가 이제 싹이 텄죠. 네.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 권력 분립주의 성격까지 저번 주에 했죠. 네, 자유주의적 성격, 그쵸. 권력 분립주의는 자유주의의 성격하고,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권력이 분립돼야 자유가 지켜지니까, 그쵸.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시작되고, 군주의에서 독재가 시작되면 당연히 국민의 자유는 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성격을 가졌고, 그 다음에 수단성, 기술성, 실용성, 네. 결국은 이 권력 분립주의는 자 헌법에 규정이 되죠. 네, 근대 입헌주의에 오면서 헌법에 규정이 되니까 이 어떤 그 수단성, 헌법에 기술되는 어떤 헌법에 기술되는 기술성, 그다음 실용성, 즉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 그렇죠. 네, 권력 분립이라는 그렇죠. 수단성을 갖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이라는 어떤 헌법의 어떤 기술적인 거죠. 헌법에 이렇게 국가기관을 어느 기관에다가 던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기술성을 갖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용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권력주의 성격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극성과 자, 인간에 대한 회의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네. 자, 소극성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권력 분립주의는 단지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 못하도록 권력을 소극적으로 분리해 놓는 그런 소극성의 성격을 띠는 거고 인간에 대한 회의성.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남용할 때까지 쓰려고 하더라. 이런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성의 어떤 권력 분립주의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번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 권력 분립주의 하면, 네,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입법행정사법인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셨던 그 입법행정사법이 자,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인 거죠, 여러분. 자, 이 고전적 권력주의의 문제는 자, 고전적 권력주의라고 이제 하면은 자,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이 각자 33.3333%의 어떤 권력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 적용을 100이라고 생각하면 각자 33.3%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죠. 절대 입법의 영역을 행정이나 사법이 절대 침해하지 못하고 행정의 영역도 입법이나 사법이 침해하지 못하고 또 사법의 영역도 입법과 행정이 침해하지 못하고 각자 완전히 독립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네, 오늘날의 권력분립주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침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도 하고 이렇게 권력분립주의가 약간의 이제 변형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고전적 권력분립주의는 권력이 집중되니까 우리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이 파괴가 되더라 이런 이제 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은 서로 공유가 되면 안 되고 완전히 딱 찢어서 서로 완전히 독립돼서 서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고전적 분립주의는 입법행정사법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서로 공유하지도 않아요. 서로 침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의 그런 운영이 어떤 고전적 분립주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고전적 분립주의를 만들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해 보니까 이 고전적 분립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로 의회 통제 기능의 약화 그런 거죠. 의회가 원래는 의회가 입법인 거죠. 자, 입법이 행정을 잘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잘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입법이 행정을 커버하지 못하더라. 자, 정부 형태 중에 이제 의원 내각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가 있는데, 자, 그쵸. 수상과 내각이 있는 형태인 거죠, 여러분. 의원 내각제. 나중에 아직 정부 형태를 뒤쪽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수상과 내각이, 그쵸. 수상과 내각이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선임되어, 그쵸. 상호 의존 쪽이 되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함. 의회 통제 기능 약화로 이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각이 있고 내각에서 이제 대표가 뽑혀서 수상이 뽑혀가지고 수상이 뭐죠? 행동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의회 다수파 어떤 한 당에서 내각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내각 그 어떤 이제 내각입니다. 의회에서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그 당에서 수상도 나오는 거죠. 즉 수상은 집행이고 그렇죠. 의회는 그렇죠. 집행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 그 당에서 그렇죠. 국회도 많이 점유를 하고 그 당에서 수상이 나와가지고 집행도 하고 즉 뭐죠? 의회랑 집행이랑 입법이랑 집행이랑 짬뽕이 되는 거죠. 예. 이해하시나요?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융합되다 보니까 원래 입법이 행정을 잘 견제를 해야 되는데 둘이 융합이 돼가지고 어, 뭐죠? 의회가 제대로 입법이 제대로 행정을 견제를 못하더라.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한마디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의회 다수파가 뭐죠? 의회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 의회 다수파에서 수상도 나오기 때문에 집행.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수상이 집행권을 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집행과 그다음에 입법이 뭐죠? 혼합이 돼가지고 이 의회가 본래 행정을 잘 견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더라. 의회 통제 기능이 약화가 되더라. 원래 의회가 그쵸 집행을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 한 당에서 집행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회의 어떤 의회도 다수파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융합이 돼서 의회 통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 의원내각제는 또 뭐죠? 이게 수상과 내각이 그쵸 의회 다수파에 의해 선임되어 상호 의존적이 되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상 이 의회 다수파에서 수상도 나오고 내각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의회에 어떤 다수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상호 의존 쪽이 되어야 또 국정도 운영이 가능한 거죠. 서로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워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뭐예요? 국정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의회가 집행을 잘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 당에서 집행도 나오고 의회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둘이 융합이 돼가지고 본래의 고전적 분립주의의 생각,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행정을 견제하게 한다. 자, 이런 메커니즘이 의원내각제에서 먹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의회 통제 기능의 약화이다. 뭐 이런 거죠. 자, 대통령제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자,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자, 의회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을 때, 즉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분. 뭐 예전에 언젠가요? 네, 최근에 그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네, 180석 네, 차지했을 때, 자, 그 당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 이거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네, 우리의 그 설명상 네, 필요해서 원용하는 것뿐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튼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의회에서 180석도 장악하고 그 당에서 대통령도 뽑혔기 때문에 즉 뭐예요? 의회 다수파도 즉 의회에서 다수파도 점하고 있고 그 당에서 집행이라는 대통령도 뽑혔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집행과 의회가 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의회가 집행을 잘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같은 정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 해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해도 비판을 잘 안 하겠죠. 자, 물론 소신 있는 뭐 국회의원은 비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메커니즘상 한 당에서 집행도 나오고 의회 다수파도 장악하고 있으면 앞서 본 의원 내각제처럼 뭐죠? 제대로 의회가 대통령 즉 집행을 견제를 못하더라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이럴 때도 의회 견제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더라. 자, 이게 뭐죠? 고전적 권력주의의 문제인 거죠. 첫 번째 문제인 거죠.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의 첫 번째 문제. 원래 고전적 권력주의의 뭐죠? 원칙적인 메커니즘은 입법, 행정,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죠. 그 다음에 서로서로의 영역에 침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분리돼서 상권을 설계를 했는데, 어,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보면 의회 다수파에서 수상과 내각도 나오고, 대통령제도 보면 의회 다수파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의회가 행정을 제대로 견제를 못하더라.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 뭐지? 원래 고전적 분립주의는 서로 완전히 독립돼서 서로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원래 설계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이 의원 내각제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제에서도 그렇고 자, 이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쵸? 상황이 뭐죠? 의회 다수파가 수상과 내각도 내고 그다음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어떤 일치를 하게 되면 색깔이 일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의회 통제의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는구나. 이게 고전적 권력주의의 첫 번째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상호 견제 완전히 분리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렇게 깨달은 거죠. 이게 그래서 고전적 분립주의의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 오게 되면 이제 현대의 어떤 권력 분립주의의 이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고전적 분립주의의 첫 번째 문제는 자, 의회 통제 기능의 약화가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집행권의 광함. 자, 입법행정사법은 원래 똑같이 33.3%라는 권한을 줘가지고 서로서로의 힘의 균형을 맞췄는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입법이랑 사법은 그대로인데 집행권의 힘이 점점 강화가 되더라. 왜냐면 이거는 자, 뭐죠? 복지 행정, 전문 행정의 요구로 인한 집행 영역의 확대. 어, 살다 보니까 원래 근대 입헌주의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최초로 권력 분립주의가 헌법에 규정이 됐고, 우리는 그 최초로 규정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권력 분립주의를 오늘날의 권력 분립주의와 구별해서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근대 입헌주의에서 고전적 분립주의, 즉 입법행정사법을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영역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서로 견제하게 한 이유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절대왕정 시대에 있었던 어떤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입법행정사법을 다 한 손에 틀어쥐고 독재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권력이 한데 모여 있어서 이렇게 폐해가 일어나는구나. 자, 권력을 완전히 찢어야겠다라고 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최초로 헌법 속에 권력 분립주의가 명치가 됐는데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쵸? 네,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헌법 속에 그다음에 재산권은 절대적 재산권이었죠, 여러분.
이제 헌법상 절대적 재산권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쵸. 국가는 국민의 경제에 최소한의 개입, 정말로 개입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근데 입헌지 헌법 시대 때는 그래서 어떤 절대적 재산권이 이제 헌법 속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입헌지 헌법 때. 19세기, 그쵸, 여러분. 19세기인 거죠, 여러분. 18세기 말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자, 19세기 초부터 이제 근대 입헌지 헌법으로, 자, 각 국가들이, 이제 변모를 했는데, 자, 100년, 20세기 초까지 100년을 근대 입헌지 헌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죠? 자, 근대 입헌지 헌법에 어떤 절대적 재산권, 그냥 국민의 자유권 보장, 이렇게, 헌법에 넣어놨더니, 결국에는 그 절대적 재산권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자, 못 버는 사람 못 벌더라. 그래서 현대복지지 헌법으로 넘어오게 된 그 사유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복지인 거죠, 복지. 원래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평화인데, 보니까 근데 입헌지 헌법하에서는 돈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더라. 국민이 못 먹어서 죽고 그다음에 겨울에 추워서 죽고 막 이러더라. 그러면서 어떤 복지라는 개념이 19세기 중반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초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이 사회적 기본권, 즉 이 생존권적 기본권, 다시 말하면 이 복지, 그렇죠. 이 복지라는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면서, 자, 근데 입헌지 헌법에서 뭘로 바뀌어요? 자, 현대복지지 헌법으로 바뀌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현대복지지 헌법으로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 복지, 즉 못 먹고 그다음에 집이 없어서 얼어 죽는 이 국민에 대해서, 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에게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를 입법, 행정, 사법 중에 누가 할 것이냐, 입법이 할 것이냐, 또는 뭐죠? 사법이 할 것이냐, 또는 집행이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 해야 되죠? 당연히 집행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집행, 행정이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집행이, 그죠, 행정이, 그죠,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이 이런 복지를 담당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행정에서 하죠.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국가를 운영하는 건 집행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자, 복지 행정의 영역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복지를 하다 보면 주먹국으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뭔가 원칙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행정이 전문화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힘의 속성상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권한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학과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을 하실 때 뭔가 권한이 있어야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권한이 없는데 뭔가 일을 해요. 생각은 가질 수 있어도 당연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의 추진은 불가능하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자, 권한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거는, 자, 뭐 어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뭐예요? 권한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뜻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서 이 집행권이 현대복지지 헌법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복지 행정, 그다음에 이 복지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위한 어떤 그 행정이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돼요. 그 행정이. 그다음에 예전에 근대 입헌지원법 때 국가가 그냥 중복구국식으로 운영이 됐다면, 자, 현대복지지원법으로 들어오면서, 자, 행정이 각각의 영역에 약간 전문성을 살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전문성을 살려야, 네, 국가가 잘 운영이 되니까. 즉, 자, 복지도 집행이 맞고, 그 다음에 행정에 국가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그 행정도 각각의 전문화가 되면서, 뭐죠? 국가란다. 그 집행이 권한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일을 하려면 권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입법이나 사법이나 원래 33.3%로 고전적 분립주의에서는 동일했는데, 자, 현대 복지지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이 복지를 행정이 맡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의 분야에서 어떤 영역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권한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입법과 행정의
힘의 불균형이 생긴 거죠. 즉 뭐죠? 사법과 입법은 그대로인데 집행이 좀 강화가 된 거죠. 집행의 그 힘이. 그러면서 힘의 불균형이 생기더라. 즉 집행권이 강화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원래 권력분립주의는 입법, 행정, 집행이 뭐죠? 33.3%로 동일한 힘을 갖도록 설계를 했는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뭐죠? 집행권이 강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게 권력분립주의의 두 번째 문제로 뭐죠?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고전적 권력주의의 문제는 현대 권력 분립주의가 왜 나타나게 됐느냐에 따른 아주 중요한 원인인 거죠. 고전적 권력주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 오늘날의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비가 밖에 주룩주룩 와서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 뉴스가 아니죠. 어제 뉴스죠. 네.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벼락 돌풍, 뭐 폭우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야, 참, 5월이면 한참 이제 정말 날씨 따뜻하고, 네, 꽃도 많이 피고 그럴 시절인데, 물론 꽃 많이 피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집 뒤에 중랑천이 있는데, 이 중랑천, 네, 항상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합니다. 발음 못한다고. 그래서 중랑천이죠, 원래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중랑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중랑천이 이게 중랑천? 네, 네. 중랑천이 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그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엄청나게 피어 있더라고요. 노란 꽃들이 이렇게 쭉 길가에 그 옆으로 산책로가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산책로 바로 옆쪽에 뭐죠? 노란색 꽃들이 딱 펴서 되게 이쁘게 폈는데, 여튼, 이제 5월이면 약간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만 오면 날씨가 추워지고, 그 다음에 일교차도 되게 커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네, 뭐, 어떤 건강에, 네,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 시기가,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젊기 때문에, 네, 뭐, 뭐죠? 뭐 비를 맞고 다녀도 사실은 그 다음날은 뭐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어떤 비 맞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네 여튼 네 아주 건강을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우산을 쓰다 보니까 우산이 작으면 비를 좀 맞게 되고 우산이 크게 되면 비를 안 맞는 대신에 뭐 이렇게 뭐죠? 길거리 다닐 때 이럴 때 계속 우산과 우산이 부딪히죠. 우산이 크다 보면 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 집행권이 강화가 되면 힘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힘이 커지게 되면 자 사법이나 뭐죠 입법이 이 집행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이 고전적 권력주의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집행권의 강화가 있습니다. 이 집행권의 강화라는 건 단순 집행권의 강화라는 문제가 아니고 사법과 입법이 제대로 집행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계속해서 집행권이 강화되다 보면은 입법과 사법은 명목적인 어떤 국가 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어디로 회귀할 수 있어요? 권력이 집중되는 권력 분립에서 다시 권력 집중으로 가는 어떤 회귀의 뭐죠?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권의 강화는 이 고전적 권리주의로 봤을 때 어떤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저희가 얼마나 했나요? 24분밖에 안 했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당의 발달로 인한, 행정부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대 정당의 관계 구도. 세 번째로는 의회가 정당으로 대체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의회가 국민의 어떤 의사를 수렴해서 어떤 국장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를 하려고 고전적 분립주의를 설계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의회의 역할의 상당수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정당에서 하고 있죠.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장에 반영하는 역할을 정당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당에서
어떤 행정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원래 입법, 행정, 사법으로 고전적 분립주의는 설계를 해서 이 의회에서, 즉 입법에서 행정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뭐죠? 이 의회에서 하는 일을 어디서 해요? 정당에서 하더라, 이제. 그쵸? 정당 국가화 경향. 자, 정당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 뭐죠? 정당 국가화 경향,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나요, 여러분? 음. 여튼, 네, 일단 그건 변론으로 하고, 자, 정당에서, 자, 의회 상당수의 어떤 역할들을 하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정당에서 집행도 견제를 하게 되고, 즉, 원래는 입법, 행정, 사법에서, 자, 입법의 행정의 구도로 권력 분립지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에 보니까 정당이 의회의 역할을 하면서, 자, 의회가 아닌 정당과 행정의 그런 구도로 가더라. 이거는 고전적 분립주의에 당연히 직면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로 보시면, 자, 사법권 독립성 보장의 불투명성. 결국은 이 사법권 독립성 보장의 불투명성은 뭐냐면, 완전히 사법권의 독립, 즉, 고전적 분립주의에서는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을 꿈꾸면서 입법과 행정의 타치를 안 받는 사법권을 꿈꿨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자, 행정과 입법은 뭐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죠. 그러면 사법권은 누가 뽑아요? 사법의 어떤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누가 뽑는 거죠?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에서 뽑죠, 여러분. 국회에서 추천하잖아요. 그쵸? 즉 뭐냐면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법권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 즉 행정과 입법이 사법권 구성에 관여를 하더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법권의 원래 고전적 분립주의가 꿈꿨던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을 꿈꿨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그 시대적 요구 때문에 이 사법권의 독립은 행정과 입법, 즉 민주적 정당성, 직접적 국민에게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서 사법의 어떤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 사법권의 독립은 뭐죠? 불투명해지는 거죠. 사법권의 독립 보장은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죠? 인사권자가 무섭잖아요. 너 나한테 잘 보면 너 대법관 시켜줄게.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어, 너 나에게 밑보였어? 너 추천 안 해. 너는 낙향해서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물 건너 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 원래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절대 왕정 시대의 어떤 권력 집중에 대응해서 이 고전적 권력 분립주의가 이 근대 입헌주의헌법에 명시가 되는데 이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100년간 이 고전적 권력주의를 국가를 운영하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 이러이러한 네 가지 이 커다란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생겨더라. 즉 이 고전적 분립주의로는 더 이상 국가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 고전적 분립주의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로 가는 거예요?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로 자 수정이 돼가지고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로 뭐죠?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약간의 고전적 분립주의의 수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의회 소수파,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야당의 의견 존중, 행정에 대한 통제 강화, 정당의 민주화, 교타 투표 인정, 그 다음에 의회의 입법 심사의 기능의 강화, 그 다음 사법법 독립 합법 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적 분립주의의 문제점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타났는데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 고전적 분립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 소수파라든지 어떤 야당의 의견 존중이 필요하고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한 민주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회 입법 심사 기능도 강화하고 사법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더라. 다 이러한 문제점, 즉 이러한 고전적 분립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자, 오늘날의 권력 분립주의가 바로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원래 고전적 군립주의의 설계는 입법행정사법이 각자의 권한을 똑같이 33.3%라는 즉 100%로 잡는다면 자, 33.3%는 똑같은 힘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전적 분립주의를 설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설계했냐면 근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설계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 절대왕정 시대에는 권력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권력을 찢어 놓으면 될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찢어 놓는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지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실은 조금 제기되는 게 조심스럽긴 하죠. 네. 여튼 생각을 해놓은 거죠. 이 권력 분립은 대단히 좋겠구나 해서 단순히는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여튼 그렇게 해놓고 100년을 지나다 보니 자 고전적 분립주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자 오늘날의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는 자 고전적 분립주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약 처방들이 뭐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전적 군립주의에 수정이 가해지게 되고, 자, 그거를 고전적 분립주의와 구별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쵸. 자, 의회 소수파 야당 의견 존중은 당연히 고전적 분립주의의 문제의 어떤 실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집행권이 강화가 되니까 행정에 대한 통제도 오늘날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행정대 입법의 어떤 구도로 갔었는데, 자, 오늘날에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 정당, 즉, 정당 국가화 경향이라고 불릴 만큼 이 정당을, 거부할 수 없고, 이 또 정당이라는 게 헌법 제8조에도,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도 규정이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정당을 없앨 수가 없다면 당연히 이 정당은 뭐죠? 민주화를 시켜야겠군요. 정당의 민주화. 그렇죠? 정당의 민주화를 시켜서 뭐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더 잘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자, 교차투표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자, 정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소신껏 국회에서 어떤 표결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죠.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게 바로 교차투표죠. 네, 이 교차투표를 인정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정당의 민주화를 강화시켜야겠구나.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의회의 입법 심사 기능을 강화시켜서 입법 심사 기능, 네. 의회가 입법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정부가 어떤 그 법률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입법을 할 때 어떤 입법 심사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행정을 통제해야겠구나.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사법부가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 이 사법부의 독립성은 되게 중요하니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야겠구나. 즉, 사법성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구나. 자, 이러한 것들이 고전적 분립주의의 문제점의 어떤 치유책으로 제시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오늘날의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로 자, 수정이 돼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아, 네. 얼마나 했죠? 30분 했나요? 30분 했네요. 네. 뭐가 이렇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네, 오늘 11주차 못 나올 것 같은데요? 10주차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정부 형태, 이 권력 분립주의 정부 형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아마 하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쉴게요. 아이고. 아이고.